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마지막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가 뽑은 이번 주 글로벌 톱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앞서 판공성 인민은행장은 이번 조치로 시장에 1조 위안, 우리 돈 약 190조 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중국 당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책금리와 주담대금리 그리고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까지 모두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소비를 살리기 위한 이 대규모 부양 패키지가 나온 건데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항목은 더 늘어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들어간 커넥티드 차량의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게 미 상무부의 설명입니다. 이 규제 조치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풍향계 역할을 하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양호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특히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이 기록적인 매출이 예상된다는 실적 가이던스가 대형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전망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침울했던 국내 투자자들도 힘을 조금은 얻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이슈는 정부 대 기업에서 기업 대 기업으로도 번졌습니다. 구글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면서 개입을 요청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이용자들의 경쟁사 이동을 막아 이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제 앞에서 서로 헐뜯기가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동에서는 전쟁의 불길이 레바논으로 옮겨붙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을 확대하면서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데 이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전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지상전은 곧 전면전이라는 우려 속에 대선을 앞둔 미국은 확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상 이번 주 관심을 모았던 주요 뉴스 정리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빅 이슈들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빅컷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내놓은 각종 경기 부양책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자 화끈하게 한번 돈을 풀어보자 이 결정인데요. 은행 지준율과 정책금리를 함께 낮추는 복합적인 이 칵테일 처방으로 경제 활력을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그만큼 중국 경제는 현재 응급실이 아니라 장기적인 중환자 실급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한나 기자와 중국 경제 상황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양 패키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중국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용부터 짚어보죠. 네, 지난 화요일이었죠. 이 중국 3대 금융감독 수장들이 이례적인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판공성 중국 이민은행장은 지준율을 조만간 0.5%포인트 낮춰 시장의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약 190조 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흘 뒤에 예고한 대로 지준율 인하가 단행됐고요. 지준율은 은행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이 수치를 낮추면 그만큼 은행들이 시중에 더 많은 자금을 풀 수 있어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또 정책금리인 이 7일물 역환매 조건부채권, 영레포 금리도 현재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금리는 0.3%포인트, 그리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 LPR과 예금금리는 최대 0.2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대출금리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과정을 통해 평균 금리가 약 0.5%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신설 등 증시 부양책도 내놨습니다. 네,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졌는데 일단 이번 발표에 시장은 환호했죠. 네, 내 부양책이 나오자 이 중하권 주요 주가 지수는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악사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는 이런 즉각적인 반응은 확실히 긍정적이고 이번
이번 조치는 이전의 조치들보다 훨씬 강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의 이번 부양책이 제조업과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원자재 시장도 출렁였는데요. 국제 유가는 물론이고 구리, 철광석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가늠자로 평가받는 구리는 중국의 발표 다음 날 전일 대비 2.6% 오르면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전해주신 대로 시장은 환호를 했지만 계속 부양책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금융당국의 이 부양책 흐름을 보면요. 2022년 4월과 12월 그리고 지난해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되지 않자 올해 2월에는 인하폭을 0.5%포인트를 키웠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0.5%포인트 인하에 나선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올해 5% 안팎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모건, UBS 등 주요 글로벌 은행들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장 지난달 주요 경기 지표도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8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은 모두 예상치에 못 미쳤고요. 부동산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가계 자산은 18조 달러, 약 2경 4촌조 원가량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면서 국내 총생산 디플레이터는 지난 2분기까지 1999년 이후 최장인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특히 실업률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 청년 실업률이 최우선 지표로 지금 꼽히잖아요. 이 수치가 상당히 안 좋죠. 네,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8월 도시지역 16에서 24세 실업률은 18.8%로 1.7%포인트 상승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앞서 중국 정부는 작년 6월 학생을 포함한 청년 실업률이 21.3%까지 치솟자 발표를 일시 중단하고 슬그머니 학생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 제외 실업률마저 기존 지표의 턱 밑까지 온 상황이라 실상은 더 심각하게 나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심각하군요. 이번 부양책은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선 신중론이 나옵니다. 타임폴리오 SM 매니지먼트는 중국의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는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중요한 중국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책이라면서도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틱시스 증권은 조처가 조금 늦었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면서도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선 더 낮은 금리 환경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 RBC 블루베이 자산운용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 시장이 바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텐 중국 유럽 국제 비즈니스 스쿨 경제학 교수 역시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한층 명확한 방향이 나왔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실히 불충분하다면서 재정정책, 특히 중앙정부 지출과 차입도 강화해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사, 수익성 저하에 처한 여러 사업체가 직면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반응을 종합해 보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와 이 부동산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대적인 부양책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부양책을 썼다가 공기업과 지자체의 재정이 크게 악화하고 부채가 급증했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 정부가 부동산 등 핵심 분야의 유동성 수요를 꾸준히 해왔음에도 시장에 뚜렷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기존 대비 큰 폭의 유동성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번에도 결정적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중국 지도부도 지금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경제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고 언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 연구하는 회의를 열었는데요.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직시하고 자신감을 다지며 경제 사업을 잘해 나간다는 책임감과 긴박감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9월에 열리면서 경제 현안을 다루는 중앙정치국 회의는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이번에도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새로운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외부와 접속이 가능한 차, 이른바 커넥티드 카에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바리케이드를 쳤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에 이어 중국에 대한 장벽을 계속 높이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중국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 미국이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임선우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커넥티드 카라는 이게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차량들 보면 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나 또 차량 진단,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다 원격으로 하잖아요. 네. 이 개념을 도입한 차 모두를 포괄적으로 하는 게 이 커넥티드 카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연결이 키워드인데요. 이 무선 네트워크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스마트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와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는 자율주행이 대표적이죠. 이걸 가능케 하는 기술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빼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결정입니다. 우선 2027년식 모델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금지하고 2029년 또는 2030년식 모델부터는 하드웨어까지 규제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특정 블루투스와 위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차량,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행이 가능한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이 포함됩니다. 네. 앞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죠. 실제로 위협적인 건지가 궁금한데 기술력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만한 수준입니다. 콧대 높던 일본도 또 우리 기업들도 미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역량에서 중국에 뒤처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IT 컨설팅 업체 가트너가 발표한 올해 자동차 기업 디지털화 랭킹을 보면 1위는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지만 그 뒤로 중국 업체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는데요. 니오가 2위, 샤오펑이 3위 이외에도 지리와 비아리 등 중국 업체 4곳이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른 기업들 순위를 보면 현대차와 기아는 1년 전보다 평가 점수는 올랐지만 15위에 머물렀고요. 일본 토요타는 점수와 순위 모두 지난해보다 떨어져 20위로 밀려났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폭스바겐도 10위권 바뀌고요. 선두인 테슬라는 1위 자리는 지켰지만 지난해보다 점수는 떨어지면서 중국 브랜드에게 추월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중국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뭔가요? 네, 미국이 사고 위험 등 이유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제동을 건 사이 중국은 반대로 규제를 풀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공격적으로 확장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자율주행 도시를 꿈꾸는 중국 우한에서는 이미 무인 기술이 다양한 모습으로 생활화되고 있는데요. 출근 시간대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승객을 실어 나르고 도시 외곽에선 자율주행 택배 차량이 주택가를 돌며 배달에 나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무인 항구까지 등장했는데요. 중국 전역에서 모인 컨테이너를 무인 차량이 직접 운반하고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크레인도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군요. 규제도 없고 적용도 빠르고 그래서일까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금 중국의 러브콜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엔비디아만 해도 알리바바와 기술 개발에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알리바바는 지난 20일 중국에서 열린 앞사라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한 차량용 대형 멀티모달 모델을 공개한 데 이어서 양사가 자율주행 플랫폼 외에도 AI 모델 운영을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전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는 등 폭넓게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대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도 중국 자율주행 기술 기업 위라이드와 손잡고 중동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위라이드가 처음으로 중국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중국 기술력까지 짚어봤고 미국은 어쨌든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번 규제가 발표되기 전부터 우리 자동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 네. 일단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에 중대 위협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로 규제 대상을 한정하고 시행 시점도 2027년부터로 발표되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관련 부품 공급망을 넓히기 위해선 최소 2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 통상 하반기에 다음해 연식 차량이 출시되는 걸 감안하면 소프트웨어 공급망 다변화인 1년 반, 하드웨어는 4년가량이 확보된 셈이라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 금지에 따른 반사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보다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어쨌든 중국은 이제 뭐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메이저급이 됐어요. 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업계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당장 동맹 구축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현대차가 해외 완성차 업체와는 처음으로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포괄적 제휴를 맺기도 했죠. 양사는 앞으로 주요 전략 분야에서 협력하고 잠재적으로 내연기관부터 친환경 에너지, 전기 및 수소 기술도 공동 개발할 계획이고요. 또 배터리 원자재 등 소재 조달까지 통합 소싱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공동 생산에도 나서는데 제너럴 모터스가 미국 내 11곳을 비롯해 멕시코와 브라질,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 공장을 두고 있는 만큼 현대차로선 지역별 시장 수에 맞춘 탄력적이고 민첩한 생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더욱이 미국 현지에서 점유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와 현대는 현대차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 대미 통상 문제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른 기업들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한데요. 일본에서는 도요타가 BMW와 손을 잡았고 혼다와 닛산, 미쓰비시도 힘을 모으는 등 너나 할 것 없이 동맹을 맺으면서 타도 중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선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윤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연준의 B컷 결정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시장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B컷으로 시작했지만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느려질 것이라며 추가 B컷에 대한 기대를 일축했는데요. 반면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수차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준 내 또 다른 매파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현재 금리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고용시장이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둔화하고 있다며 이번 B컷이 시장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스비 총재와 보스틱 총재 발언 들어보시죠. If you're restrictive for too long, you're not going to be at that sweet spot on the dual mandate for much longer. So that's why I think the cut of 50 basis points to start makes sense. If conditions continue like this, there are a lot of cuts to come over the next 12 months. There's virtual unanimity about that. So whether the next one is 25 or 50 or 0 or whatever, my view is over the next 12 months, we have a long way to come down to get the interest rate to something like neutral, to try to hold the conditions where they are. Now, my residual concern about inflation might have led me to settle on a relatively small first move last week, say 25 basis points. But such a move would belie growing uncertainty about the trajectory of the labor market that I have already noted. Now, for sure, the labor market is not yet flashing red for me. And I want to be clear that I do not believe that labor markets have weakened in a dangerous way. Wherever the neutral rate is, I don't know anyone who would plausibly argue with the notion that we are a fair distance above it. 뉴욕 증시가 닷컴 버블 이래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40번 넘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랠리가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급격한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에드 야데니 리서치 대표는 시장이 더 오를 확률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raised the odds of a just outright melt-up like something we had in the 1990s. I'd been talking about only a 20% probability, and I'm raising that to 30%. And then I still have 50% in what I call the roaring 2020s. So that's
80% that we're in a bull market. The 20% I kind of leave for a 1970s scenario as a result of geopolitical risk. I think by cutting rates by 50 basis points and by indicating that they want to do more, at least in some of the recent comments, they're risking overheating a warm economy. The economy is doing quite well. 반면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전략가는 시장이 당분간은 미국 대선으로 변동성을 겪고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S&P 500 지수에 대한 연말 전망치로 5,600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선만 끝나면 다시 상승 전환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6,000선을 터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We're a little more than a month and a half away from the election. Historically speaking, volatility goes up, prices come down, there's uncertainty by definition around the election. So that would be, from a near-term perspective, some concern. That is usually resolved, meaning the uncertainty gets resolved with the election. And as a result, equities over time have tended to rally post the election. So if we think about tactically, I would say there's concern based on history around the head of the election, and then usually get a rally towards the end of the year. We look out a year from now, S&P 500 likely to be closer to 6,000. It's a target we have. So we think about sort of near-term target, 5,600 at the end of this year, and maybe 12 months ahead, looking around 6,000. 마지막으로 반도체 업황 전망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에 반도체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죠.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모닝스타의 기술주 애널리스트는 지금과 같은 모멘텀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is is a long upcycle in the memory market benefiting Micron and its other peers that sell these DRAM and NAND chips. And we expect this upcycle to continue through the next 4 quarters through calendar 2025. So it exceeded our expectations, and we think the momentum can keep on going.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꼭 챙겨봐야 할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먼저 30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는 월말과 월초 주간이라 각종 지표들이 쏟아집니다. 먼저 중국에선 이번 달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중국 경제 상황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번 주 또 부양책이 나왔는지 이 PMI 수치를 통해 엿볼 수 있을 텐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제조업 PMI는 전달까지 넉 달 연속 위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달에는 중립 수준까지는 개선될 것이라는 게 시장 예상이고, 또 앞서 민간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는 차이신 PMI가 8월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이 완전히 암울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차이신 PMI도 월요일에 함께 나옵니다. 서비스업 PMI도 함께 체크하시고요. 국내에서는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집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주목해야 합니다. 피벗은 시작했고 이제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가 관건인데 힌트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자, 계속해서 화요일 일정 보시죠. 자, 보시다시피 일정이 좀 많습니다. 10월의 첫날이자 4분기가 시작됩니다. 전날 중국 지표에 이어 중요한 미국 지표들이 나옵니다. 먼저 미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관심입니다. 자, 8월엔 47.2로 예상치를 밑돌면서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이번 달엔 기준선인 50을 웃돌면서 확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또 최근 미국 고용시장 상황이 매우 중요해졌죠. 연준의 금리 인하도 고용시장이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였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 나오는 지표들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8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자, 구인 건수가 특히 중요한데요. 앞서 7월엔 이 수치가 3년 반 만에 최저치로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번에 나올 수치는 어떨까요? 한편 유로존에서는 이번 달 소비자 물가지수 속보치가 나오는데 예상은 2.1%로 상승폭이 더 축소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무역 수지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미국 부통령 후보들 간 TV 토론도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의 거부로 대통령 후보들 간 추가 토론이 무산되면서 부통령 후보들의 맞짱 토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증시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로 또 중국도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휴장입니다.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미국 고용지표 릴레이가 이어집니다. 고용정보업체 ADP가 민간 기업들의 고용 집계를 발표하는데요. 앞서 나온 8월 수치가 좀 신경이 쓰입니다. 9만 9천 명 늘어서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9월엔 이게 더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도 예정돼 있는데요. 참고로 8월 CPI는 2%. 자,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죠.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일 수치가 또 나올지 관심입니다. 자, 다음 목요일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서비스업 체감 경기 수치가 발표됩니다. ISM의 비제조업 PMI인데 8월엔 51.5를 기록했고 9월 예상치는 53입니다. 이 밖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 증시는 이날 개천절 공휴일로 또 쉽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실까요? 미국 고용지표의 종합한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중요합니다. 여러 수치 가운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데요. 먼저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입니다. 앞서 지난달엔 예상치를 밑돈 14만 2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12개월 평균에 크게 못 미쳤죠. 특히 6월과 7월 수치가 이 대폭 하향 수정된 게 배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또 7월 4.3%에서 8월엔 4.2%로 떨어지면서 굿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악재와 호재가 섞였는데 이번 달엔 실업률이 다시 7월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준이 피벗을 시작한 이상 이 배드 뉴스는 이제 그대로 배드 뉴스죠. 이 밖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확인하시고요. 다음 주는 이틀이나 휴일이 있어서 집중력이 더 필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5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